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서 그 주에 4일 정도는 그 1일 1제 비대법 기출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출문제만 딱 문제를 풀고 나면 남는 게 사실 뭐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비슷하게 아니면 또 변형해서 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24년도 상반기 문제로부터 해서 점점 역순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요. 나중에 또 하반기 문제 나오면 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4년도 상반기 비대법 문제입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었죠. 원래 비대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항상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우리 부속법령이 나오는 우리 통합방위법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비상대비법은 여러분들 다 맞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비상대비 계획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50문제를 풀다 보면 1시간 내에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 풀다가 다 안 풀리고 거기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계획된 뭐 40분 안에는 한 번 50문제를 다 풀고 옳은 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키워드, 자 먼저 비상대비 계획 키워드 옳은 것을 못 올라니까 옳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 니은 디귿 기억니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풀면 좀 줄어들고, 요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기억이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출제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억이 3개가 있다. 기억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답을 3개를 무시하고 그냥 기억이 없다, 틀린 거다 이렇게 문제가 내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봐도 동그라미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실제 답도 그렇고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풀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는, 기억 말고 니은 한번 풀어볼게요.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제출한 기본계획 안을 종합해요. 집행계획을 작성. 국무총리가 집행계획 작성하나요? 이것도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집행계획 기본계획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틀리게 되겠죠. 사실은 이게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오히려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미리 그 문구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죠, 국무총리는. 근데 자기가 작성할 수 없으니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게 되고,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할 때는 항상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 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지침을 5년마다 작성을 하게 돼 있죠. 해서 그거를 중앙행정기관장이 알려줘야지만 기본계획,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 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간 니은이 틀린 거다. 그럼 니은이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 다 지우시면 이게 기억니을 아예 니을구나. 그러면 디귿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약간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디귿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옆에 중앙행정기관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 시도지사 등에게, 우리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을 시도지사 등이죠. 그 사람들에게 통보해요. 왜 통보해 주겠어요? 이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니네 시행계획 작성해라. 시행계획 작성하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음으로 돼 있어요. 맞는 표현이겠죠. 답은 기억 디귿 니을이 될 건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억 니을을 한번 더 봐야겠죠. 기억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 지침에는 기본 지침,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역량 강화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실질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기본 지침에 10개가 들어가 있죠. 기본 지침에 10개. 그래서 여러분들 10개를 정확하게 식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이제 기본 지침이 여기 이제 5년마다 작성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탄핵 때문에 이렇게 주기가 안 맞을 경우에 때문에 법령이 좀 바뀌었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5년 주기로 하다 보니 당연히 중기적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직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대응 전략이나 대응 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표인데 목적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목적 및 기본 방향 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자원 소유량의 산정 기준, 우선순위, 보충, 통제 방법인데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살짝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대비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지침에는 있는데 기본 계획에는 포함 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본 지침이라고 안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 사항이 이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깜빡하면 그냥 틀리겠죠. 그리고 기본 계획에는 없는데 집행 계획에는 또 3가지가 포함 요소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인데요. 집행 계획에 포함 요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이 이 집행계획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차원에서의 내용이겠죠. 뭐 하여튼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집행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기, 집, 시, 실이잖아요.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가 1년 단위계 기집 시실이에요.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집행계획 다음에 시행계획 작성하니까 시행계획에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시계획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바꾸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하면 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시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외우는 방식을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제가 외우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억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10개의 포함 요소가 뭔지, 그리고 기본 지침이라는 거 잘 눈여겨보시고요. 기본 지침이 바꿔서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기본 지침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아니라 목표이고, 그에 따른 포함 요소가 살짝 바꾸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도 집행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으로 살짝 바꾸니까 되게 헷갈렸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리얼 한번 볼게요. 시도지사는 중앙행정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 시행계획 작성하는 거 맞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승인 받는 거 맞고요. 그리고 행정시를 포함하죠, 우리는. 그리고 시군구청장을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되죠. 얘는 실시계획 작성하잖아요. 밑에 시군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니까,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당연히 통보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 당입이 돼 있죠. 당연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의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비상대비 계획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제 뭐 단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교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것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정리한 거를. 여기랑 좀 나눠지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가 나오기가 제일 좋죠. 길고 절차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어렵게 된다고 할 때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경미한 사항의 특징은 뭐예요? 이 경미한 사항은 요 기집 시실 여기 1년 단위로 작성한 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미한 사항의 특징은 승인 절차로 이제 그 비대법은 비상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절차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단서적인 승인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통보나, 여기 뭐 통보도 있죠. 여기 국회 같은 경우는 통보도 있죠. 그리고 협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법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특별하게 그 중점관리 업체는 얘는 뭐 경미한 사항이든 일반적으로 변경한 사항이든 다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상호관리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듯 우리 그 위임을 할 수 있잖아요. 중점관리 업체 지정하는 거와 그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는 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실통 뭐 이렇게 공부도 하셨죠. 예. 이렇게 지실통 뭐 이렇게 공부도 하셨죠. 그럼 지시가 한 세트라고 했고, 예. 그래서 지정하는 거와 중점관리 지정하는 거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한 세트로 돼야지만 된다고 배웠고, 그다음에 시통실 관련해서 이게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시도지사 등이 사항이 바뀔 수도 있겠죠. 위임이 됐으면.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 어렵게 나온다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또 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보하는 절차가 웬만한 거에 다 뭐 작성해야 되니까 통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시도지사 등에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시군구 행정실을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데,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은 통보를 안 해준다. 왜? 밑에 뭐 누가 참고해서 뭐 만들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시도지사는 통보를 해줘서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디퍼런스를 잘 찾는 노력들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제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처음 시작이라서 좀 시간이 긴데요. 여러분들 참고만 제가 향후에는 좀 짧고 컴팩트하게 하되, 최대한 여러분들 이 문제만 푼다고 하면 제가 뭐 풀어줄 의미도 없죠. 좀 깊게 여러분들 출제될 수 있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느냐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네, 앞에 부분이죠. 우리 그 기본이 되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주체인 우리가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출제가 한 1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종류 케이스가 다 맞아야지만 성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지만 또 계속 문제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문제 볼게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 무조건 대한민국이어야 되죠. 우리 조건에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일종 인력인
우리 중점관리업체도 마찬가지고 이종인력인 기술자나 과학자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예요. 일단 기술면허는 능력 위주로 보죠. 기술자는 능력 위주로 봐요. 그래서 미국 법령이든 국내 법령이든 뭐 상관없이 취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 기술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9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해에 있으면 인력자원이죠. 근데 나이가 보면 65세이기 때문에 인력자원이 아니죠. 다음 세 번째, 자원과학을 전공한 학사기 소지자로서 뭐 기업체 연구관에 종사하는 자의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는 이 19세에서 60세 플러스 자연과학을 전공해야죠. 자연과학 석사 이상해야 되죠. 석사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연구기관에 있어야 돼요. 연구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학사학기 소지자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린 거죠. 물적자원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뭐 4번이 답이 될 건데, 한번 볼게요. 물적자원으로 전치사변에 의해 준하는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물자와 업체로서 해당되는 거고, 동물사료는 물적자원에 해당돼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되고요. 뭐 이걸 좀 더 내용을 보자고 하면요. 우리 비상대비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대법을 보면 인적자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인력자원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병력자원을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자원은 중점관리업체 종사자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중점관리업체 종사하면 다 일종자원으로서 인력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종자원은 기술자와 과학기술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술자는 일단은 기술자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기술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기술자격법이든 그 밖의 법령이든 외국의 법령이든 하여튼간 기술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일단 능력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이가 한정돼 있다. 19세에서 60세이다. 이 과학기술자는 앞에 본 거 2개 플러스 요 2, 3 플러스 자연과학 전공을 해야 되고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사 때 자연과학 전공했다가 석사 때 뭐 인문계열로 하면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석사 제약도 안 되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는 당연히 되겠죠? 박사가 되려면 석사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든 지자체든 공공단체든 기업체든 어디든 간에 현재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에 근무했던 사람, 할 사람은 아직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업체는 물자는 우리 두 가지로 나뉘죠. 물적자원은 이제 물자와 업체인데 물자는 물권이 있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내용들 쭉 있을 거고요. 업체는 우리 뭐 여러 가지 기관도 포함되고요. 뭐 사기업체도 되고 공공기관도 됩니다. 공공기관도 되고. 물적자원은 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물자는 물권과 권리가 나눠져 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물권 및 권리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에 것 말고 더 정할 때 대통령을 정할 때 물권과 권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 칸은 권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물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뀐 내용이 선박하고 항공기 요 부분이 비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게 비축 내용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 비축이 바뀌면서 물적자원과 비축, 그 다음에 동시 관리, 훈련을 하는 대상인 것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선박, 항공기, 하역 장비가 이 세 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물적 자원의 종류를 유심히 보시고 그 중에 비축 물자가 무엇이고 어떤 건 비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보시고요. 업체도 마찬가지 여기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한 예로 이런 것들이 뭐 물적 자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비축 물자는 식품은 비축이라는 게 이제 전시 초기 단계 때 이제 기묘한 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데 확보하기 어렵고 기묘한 물자들을 쌓아놓는 거죠. 비축이라는 게 준비해서 쌓아놓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대로 돼 있느냐. 공산품류죠. 오는 공산품류, 그다음에 연료, 의약품 그리고 수처리제까지 비축 물자에서 항공기, 선박도 포함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항공기랑 선박이 들어갔던 거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통신설비 중에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용품, 정보통신물자.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여기는 정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여기 들어가야지만 비축물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비축물자 중에 이제 홍보물자는 들어가는데 뭐는 방송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 안 나온 물적자원 중에 물론 다른 데 포함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던 요 화긴 전화는 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이 3가지가 있죠. 생수가, 물방인이, 물은 생수가, 물방인이. 얘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뒤에 가면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상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걔들에 따라서 사용료나 어떤 파손이 되면 등록면허세 과세 기준을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자선왕, 건조나 이렇게 해서 얘는 시가로 한다. 시가. 사용료든 뭐 파손이 됐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가 전기통신설비,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서 자가든 사업용이든 이 전기통신설비는
전기 전화 요금, 이거 사용료겠죠. 만약 이게 파손이 되면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전기 통신 소비가 파손이 되면 이거 장비에 해당이 될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딱딱 종류별로 잘 구별하시고, 특히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주 읽어보시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획과 시험 보고 봐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누구인지와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또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번. 중점관리 대상 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 1번. 중점관리에 대한 물자와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계부처 예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하죠? 예, 국무총리가 하죠. 국무총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누군지 지정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을 지정해준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할 사안은 아니죠. 예, 우리 비대법을 보면 대통령이 하는 경우는, 나서는 경우는 언제 있어요? 예, 국무회의를 주관했을 때, 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 국무회의 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이때 국무회의 때 땅땅땅 하고 승인 확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계부처가 훈련을 할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예, 승인받는 거, 정부 연습 같은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승인받는 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활동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런 짜잘한 것까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2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 해제하라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자원이 비상대비 업무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임의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정 해제하려면 현장에서 적합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냥 페이퍼로 그냥 너 지정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야, 이게 진짜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법으로. 세 번째, 자원관리,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점관리 대상의 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업체장에게 지정 사실을 구도 또는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예, 우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정할 때도 그렇고 해제할 때도 그렇고 책임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문서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최초에 그 중점관리 자원으로 지정할 때 인력이나 물자 같은 경우는 통합반사 뜻의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을 하는 것들을 미리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승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법 같은 경우는 이게 법도 센 법이다 보니까 그냥 구두로 하는 것들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로 해야 된다. 네 번째,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중점관리 대상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예, 우리 그 점검계획을 우리 1년마다 하죠. 1년마다 해야 되고, 그래서 5년은 아니다. 5년은 뭐가 있었어요? 예, 기본 지침이나 우리 기본계획이 지침이 5년이었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5년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중점관리 대상 자원 지정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중점관리 대상 자원은, 예, 지정 해제인데 지정은 누가 하고 해제는 누가 하고, 또 그때 임무고지서, 지정할 때 임무고지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자원이 3개의 파트로 나뉘잖아요. 인력, 물자, 업체. 그래서 누가 지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인력은,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누구예요? 예, 행안부 장관이요. 요때 행안부 장관은 순수 비상안전기획실에 있는 그 행안부 장관을 칭할 때 인력이고요. 우리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행안부의 재난관리본부에 있는 비상대비 정책국이죠. 예, 비상대비 정책국이 지금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국무총리 산하도 있었고 대통령 산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다른 개념이다. 이 인력은 순수 행안부 장관의 비상안전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자는 원칙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지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지실통 같은 경우는 비대법에서 위임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죠. 위임 세 가지가 지실통이다. 그 중에 지실은 같이 묶여야 되고 통합반사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할 때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지만 시도지사 등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전체로 따지면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앙지정에서 중앙지정부보다 시도에게 위임한 게 더 많다. 실제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예외사항이죠. 예외적으로 소관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이계부처가 관련됐으면 싸움 나겠죠. 네 거다 내 거다. 뭐 이런 싸움이 날 거니까 누가 통제해준다? 예, 비대법의 총괄 기관인, 예, 국무총리가 야 네가 해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은 해제할 때는 누가 해제하느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해제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가끔 있죠. 위임할 때 지정하는 거는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럼 해제하는 거는
해제하는 거는 위임을 해준 건가요?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법령상으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딱 요 세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정된 그 업체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통합방에서 때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을 하는 거고 그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건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실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 해제 시에는 다른 거와 다르게 좀 여기는 반드시 대체 지정을 해야 돼요. 대체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비축은 여기도 비축도 해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 대체 지정해야 된다, 대체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축과 중점관리 대상 자원은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정됐을 때는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고지서라는 것을 내려주죠. 임무고지서 자체가 문서니까요. 뭐 전자문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집사, 취직기, 집결지, 사용기간, 취업할 장소, 직종, 기타. 그래서 인력이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집사, 취직기 이렇게 외웠었고요. 물자는 수지인, 품격. 예, 저 용인 살다 보니까 수지인, 품격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품격, 뭐 수장, 뭐 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외우신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업체는 대업 지식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업체명, 지정인물, 시설의 명칭, 위치. 그래서 대업 지식이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임무고지서 통해 하는데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예요. 수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임무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렇게 효용을 훼손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무고지를 못 받게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벌금. 그래서 전임자 이렇게 외우시죠.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예. 전달한 거 임무고지서 지금처럼 자원조사. 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을 보면요, 자원관리주관장은 사망, 노후와 도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해야 한다고 했죠. 네,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 지정은 중점관리 대상 중점관리 대상 자원은 지정을 해제했으면 반드시 대체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 해제할 때는 반드시 미리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정 해제했을 때도 문서로 또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변경돼 있잖아요. 중점관리 대상 자원이 변경되잖아요. 대체 지정하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의 사항들을 준용한다. 지정 고려할 때 임무고지서 송달하는 방법, 물자의 표시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비상대비 책임기관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빠지죠. 이 말이 뭐냐면 그 자원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시군 구청장에게 책임을 빼버렸어요. 뭐 실질적으로 자원조사는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실제 운영이고 법령상으로는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 다 빠졌다.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자원조사 때 빠지시죠? 뭐 실제는 하고 있더라도 빠진다. 중점관리 대상, 관리 대상, 지정하고 해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빠진다. 안 한다. 시군구청장은. 그리고 확인점검, 중점관리 대상 자원의 확인점검하는 것도 안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원 관련돼서는 안 하는구나. 시군구청장은 비상대비 책임기관이지만 안 한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지를 확인점검해야죠. 근데 확인점검은 비상대비 책임기관 중에 시군구청장 빠지는데 매년 한다. 그래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고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또 중요하죠. 뭘 고려한다? 여기 보시면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관리된 사항과 비상시 임무 수행에 대한 관한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잘 보시면 기본계획이 없죠? 기본계획이 없어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살짝 바꿔서 나오진 않았지만 집행계획 우리 기집 시실 중에 집 시실이 있는데 기가 없다. 고려사항이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문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은 이런데 안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웬만하면 비대법에서는 문서로 한다, 구두로 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자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점검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 자원관리 관련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2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 한 문제 풀어보면 이제 다 나뉘겠죠, 이게. 한번 볼게요. 기업,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에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공통리의 승리를 받아 3개월 봉의 물자를 비축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업체 비축이라고 하죠, 이거를. 물론 업체 비축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업체 비축만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물자의 소유자도 있으니까 업체만은 아니죠. 물자의 소유자도 있어서 사실 업체 비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씁니다.
정보 비축하고 업체 비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한다고 해서 국무총리 승인으로 바꿨죠. 대통령 승인해서 국무총리 승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점관리 업체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는 품격수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맞죠? 예, 품격수장 맞아요.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답은 일단 1번인데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품격수 대관 사항을 물자의 소유자죠. 여기는 업체 비축에 대한 거죠. 업체 비축은 이제 여러분들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월 말까지 누구한테 제출해요?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여기는 업체 비축이잖아요. 업체 비축, 물자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죠. 이게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또 정보 비축도 따로 있잖아요. 정보 비축은 이 법에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어딘가 뭐 누군가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하거나 하겠죠. 기한은 안 나왔지만. 그럼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언제? 국무총리에게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는 건 정보 비축과 업체 비축 다 합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업체 비축만 나와 있죠. 업체 비축만 12월 31일 기준 1월 말에 작성해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한다.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업체 비축과 정보 비축을 합쳐서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2월 말이 아니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1월 말까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거죠. 리을 비상대비 물자는 자원관리 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 정하는 거 맞죠? 이거는 국제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 대상 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 전화해서 화폐와 관련된 이 국제 제조의 내용도 있었죠. 예, 그건 뒤에서 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물자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면요. 우리 맨 앞에 나와 있던 물적 자원의 물자가 있죠. 물건이라고 하죠. 이거 물건과 권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권리는 빼고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많은 자원 중에 중점관리 대상 물자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중점관리 대상 물자 중에도 비축 물자, 전시 초기 단계에 기묘하게 필요한 물자를 저장해 놓는 거죠. 비축이라는 게 준비해서 쌓아놓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비축 물자는 당연히 중점관리 대상 물자고요. 비축 물자는 당연히 물적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축 대상 물자 등은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아래 12가지 중에 해당되는 물자 중에 자원관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이 중에 12가지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정하는 물자를 비축 대상 물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12가지가 다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12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하면 모든 식품을 비축 대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 자원관리 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식품 중에 뭐 예를 들면 소주, 담배, 칠성사이다 뭐 이런 것들 정하죠. 쭉쭉쭉 정해서 그거를 비축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소주는 비축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비축하지 않고요. 칠성사이도 비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 거죠. 기념 물자가 아니죠. 초기에. 그러듯이 여기의 내용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앞에 물적 자원의 내용하고 이제 중복해서 나오잖아요. 물적 자원에서 여기까지 잘 나와 있는데 화폐와 국채에 관한 제조에 대한 자재와 긴급복구용 장비, 자재, 전시구물자, 하승방 방어제도, 외방물자가 이 물적 자원에 어디엔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똑같은 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관계 속에서 물적 자원에 비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표현이 화, 긴, 전, 화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내용이 항공기랑 선박이 원래 비축물자가 아니었어요. 철도만 했었는데 이 항공기 선박도 비축물자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전엔 통신설비, 통신용품, 통신용 물자였는데 그렇게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물자만 정보통신용품 정보통신물자만 설비랑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비축물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적자원과 또 동시관리 훈련할 수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비축은 정보 비축과 업체 비축이 있어요. 업체 비축이라고 하면 업체장하고 물자의 소유자, 그러니까 순수 얘기해서 업체 비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거기에 물자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정보 비축은 해야 한다고 돼 있죠. 법률상에 그냥 어떤 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체 비축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3개월 범위 내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보 비축도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원화돼 있죠. 업체 비축도 똑같이 돼 있듯이 요거 일원화시킨 거고요. 단 정보 비축은 해제할 때 이렇게 국무총리 승인을 받지만 사용하는 거는 긴급시 사용 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요? 사용하는 거는 긴급한 경우가 있죠. 긴급하게 비축물자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비축물자 사용하는 시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비상사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우리 비대법 배웠을 때 요게 있었죠. 세 가지 경우가.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긴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먼저 사용한 다음에 승인하는 법가 있는데 해제는 긴급하지가 않죠. 언제든지 뭐 시간을 가지고 해제해도 되니까 그때는 예외 없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죠? 해제는 긴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해제합니다. 근데 사용도 똑같이 긴급한 경우가 있고요. 해제는 긴급한 경우가 없다. 해제 시에, 해제나 사용 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정부 비축이나 업체 비축이나 다 마찬가지로 품격 수사기가 들어가요. 품격 수사기, 여기 품격, 품목, 규격, 수량, 해제, 사용 등의 사유, 기타 등이 들어가요. 다 공통으로. 그럼 비축을, 업체 비축을 명할 시에는 어떻게 돼요? 물자나 업체 비축 명령했을 땐 품격수 장이 됩니다. 장소까지. 품격수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럼 비축 실태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품격수 대체 관리사항. 요것도 업체 비축이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정부 비축을 한 번에 자원관리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품격수 대관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의 소유자 업체이자는 자원관리기관장에게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업체 비축 내용과 정부 비축을 합쳐가지고 국무총리에게 2월 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12월 30일이고요. 그러면 비축 물자를 해제하는 시기는 언제냐? 비축 목적이 적합하지 않겠죠. 첫 번째, 물자가 기능이 상실됐거나, 두 번째, 성능이 우수한 다른 대체품이 개발됐거나, 뭐 더 좋은 기술 개발이 돼서 이 제품이 필요 없는 난로에서 냉난방기가 새로 기술 개발이 돼서 난로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는 비축물자를 해제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비축물자는 대체 지정을 뭐 의무적으로 해라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중점관리 업체, 중점관리 자원 같은 건 대체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벌칙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면요, 우리 비축 명령을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하죠. 근데 정보 비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법률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없는데, 업체 비축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 승인받아서 비축 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500만 원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비축물자 실태보고는 정부 비축은 안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업체 비축은 나와 있죠. 그때 안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고요. 또 비축 실태보고를 한 다음에 확인 점검하고, 국무총리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할 수 있잖아요. 확인 점검한 다음에 시정보완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때는 정부 비축이나 업체 비축이나 다 과태료가 있다.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 비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령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관리, 업체 비축의 자원관리 주관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부담여고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비축할 수 있고요. 비축을 명할 때는 품격수장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 비축, 물자의 소유자는 12월 30일 기준 1월 말까지입니다. 여기 2월 말까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비축 대상 물자는 확인 전화에 화폐에 관련된 것, 국채 제조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에 관련 문제인데요.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관련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경, 우리 문제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등의 다른 법령 또는 계획 지침 등의 계획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 통계용 하죠. 통계용. 용어 변경되는 거죠. 예. 경면사항이죠. 경면사항을 변경한 경우죠. 경미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지 않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죠. 예. 경면사항일 경우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절차인 심의가 있고 뭐 승인이 있다, 뭐 이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대신 뭐는 해야 된다, 보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은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언급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심의 승인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돼 있죠. 요걸 안 한다고만 돼 있고, 보고한다는 데 있는 거 있으면 원래 하던 절차인 협의에 대한 부분은 해야죠. 원래 이 언급이 없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단순한 문구 수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지 않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직권으로 할 경우에 언급이 돼 있나요? 예, 여기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되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돼요. 예.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자기가 직권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고, 모두 다 심의 승인을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는 대신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뭔가 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는 그대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실시기계 수입자는 우리 기집시실 기억나시나요? 기집시실 해가지고 실시계획은 시군구와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죠. 중점관리 업체가 이렇게 나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아마 시군구청장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법령상의 표현대로 하면 실시계획 중 인력자 물자 등의 통계를 변경한 경우 다 경미한 사항 얘기하는 거죠.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예, 요거를 시군구청장으로 봤을 때는 요거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법령상에는 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점관리업체는 별도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점관리업체장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뭐 경미한 사항이든 아니든 이든 다 모두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모두 받아야 돼요. 하지만 시군구는 이에 반해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승인을 안 하고 보고는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중점관리업체장은 자원관리주관장의 실시계획 변경 요구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 맞죠? 중점관리업체는 뭐 경미한 사항이든 일반적인 사항이든 무조건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여기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으로 나와 있죠. 나머지는 그냥 중앙행정기관장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점관리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자원관리주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안까지가 이제 여기 요 절차가 이제 진행돼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집 시실이라는 것가 있고 여기 사항은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왜 자원이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1년 주기로 가고 또 기본계획 안도 당연히 1년 주기로 가겠죠. 뭐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기본 지침은 이게 5년 주기로 바꾼다. 요 차이가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민방위랑 이제 민방위 공부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민방위는 요 표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계획도 5년이죠. 기본계획도 5년이 거기는. 그리고 집행계획부터 세부 집행계획, 뭐 다른 시도계획, 뭐 시군계획, 구계획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지만 연도가 달라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 그리고 일반적인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냐?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하냐?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한 기본계획 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대통령이 승인 확정하는 절차를 하고 국회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통보하는 절차를 쭉 진행이 되죠. 근데 경미한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뭐 많이 변경한다? 그러면 똑같은 절차를 하는 거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왜? 중앙행정기관장이 자기 소관의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자기들이 변경됐어요. 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그때는 여기에 있는 심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걸 생략했기 때문에 보고 절차는 해야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대체가 되는 거죠. 심의 승인 대신. 그리고 이거 외에는 언급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국회에 통보도 해줘야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장에도 통보해줘야 되고요. 요 중앙행정기관장이 할 때는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절차가 그대로 간다. 직권을 하면 뭐 행안부 장관 뭐 협의를 안 하니까 국무총리가 직접 요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대통령에게 보고만 해주면 되는 절차가 된다. 그리고 실시계획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요? 시도지사 승인 확정하는 절차가 있죠. 심의가 없고 그러면 이 승인 확정 절차를 안 하고 보고는 해줘야 된다. 이에 반해서 중점관리업체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 위임했을 때는 시도지사 등이 되겠죠. 여기에 승인 절차 보고를 원래 했었죠. 승인 절차를 받았죠. 무조건 승인 확정했죠. 근데 여기는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승인 절차를 확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법령을 해석할 때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연습과 자체 연습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교육훈련의 한 부분이죠. 연습도 교육훈련이죠. 예, 여기서는 비대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정부 연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을지 연습입니다. 을지 연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중앙정부죠. 이건 중앙정부와 중점관리 대상 업체까지 다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죠. 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 성격 자체가 막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궐이든 뭐든 그 기간에 훈련 안 한다. 여러분들 그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여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 연습은 당연히 전국 단위로 하니까 이런 게죠. 누가 주체를 하겠냐? 주체가 누구냐? 승인은 누구냐? 주체는 발령하는 거죠. 발령하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 누구냐? 또 건의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죠. 요청.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전국 단위 정부 연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부 연습 같은 경우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하죠. 국무총리가 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죠. 그리고 자체 연습은 뭐 여기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이나 아니면 지방
지자체가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두 개 묶이면 지네들끼리 싸울 수 있으니 행안부 장관이 개입을 하죠. 예. 그래서 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과 지자체장은 그 책임하에 전시 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부문별 자체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예. 자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자체 연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연습은 일주 연습이니까 전국 단위로 하니까 뭐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위해서 자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는 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부 연습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연습을 한다? 지자체에서 연습을 한다? 뭐 할 수도 있죠. 뭐 어떤 평가가 있거나 또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럴 때 자체 연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할 수 있고 부문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 뭐 맞는 표현이고 자체 연습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2개 부분 이상일 때 걸치는 자체 연습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를 하잖아요. 부문별로 통제를 합니다. 그게 뭐 지역 단위일 수도 있고 전국 단위 훈련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부문별 훈련이 어떤 주관이 되죠, 사실. 거기에 부문별이 이렇게 이런 훈련들이 합쳐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계는, 비상대비 체계는 이렇게 종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도가 훈련을 하더라도 이건 각각 훈련합니다. 연계성이 있게 잘 안 돼요.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아까 하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 직접 국무총리 할 수가 없으니 한 개 부분일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하는데 두 개 부분이 이제 서로 두 개 지자체가 엉키면 이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정부 연습은 행안부 장관이 연습기관장에서 국무총리 승인, 전국 단위 훈련인데 국무총리 승인 받으면 안 돼. 대통령 승인 받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뭐 쉬운 문제고요. 정부는 전시 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 수시로 각급 현장계획 상호 연계하에 정부 연습을 실시하되 군사협과 같이 하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을지연습하고 같이 하고 계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부 연습은 매년 정기, 수시 이거 왜요? 충무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 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서 그 상호 행정기관 상호 연계하에 정부 연습을 실시하되 군사협과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연습 방법은 도상 연습과 실제 연습을 한다. 사실 연습 자체는 원래 실제 연습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실 원래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뭐 군대에 있을 때 뭐 개념 자체는 연습은 각본이 있다. 훈련은 숙달 위주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립을 했었는데 요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연습도 각본이 있습니다. 각본에 따라서 훈련하는 그거에 따른 연습하는 것도 실제 연습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는 그게 뭐 우발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는 그런 훈련들이나 아니면 작계상에 있는 것들을 하거나 작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 충무계획이죠. 충무계획에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도상 연습과 실제 연습으로 구분된다. 연습입니다. 우리 훈련일 때도 도상 훈련, 실제 훈련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런 거 연관되는 겁니다. 정부 연습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 실시명령 발령한다. 자체 연습 두 군데 매년 똑같이 할 수 있다. 똑같다. 자체 연습은 자원관리장이 발령 실시명령을 발령해서 하는데 국무총리 대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자체가 두 개 부분 지자체의 두 개 부문이 걸칠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뭐 국토부 관련된 내용하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식약처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 섞였다. 그러면 이거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각각 하기가 어려우니 요건 합쳐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거에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지자체 단체 두 개 부문입니다. 지자체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부문 이상일 때 한다.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행세칙은 정부 연습과 자체 연습에 필요한 사항 이걸 시행세칙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습 관련돼서 자체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 이거를 미리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 연습과 자체 연습까지 포함해서 다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표로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부 연습 누가 하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이런 거죠. 정부 연습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발령권자이고요. 자체 연습은 자원관리 주관기관, 그 다음에 한 개 부분일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발령권자라는 거죠.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거죠. 그리고 두 개 부분이 한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받는다. 그리고 시행세칙 자체 연습이든 정부 연습이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 개씩 있고요. 그러면 한 문제 풀면 답이 두 개로 압축이 되겠죠. 먼저 기억. 시도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요청을 안 해도 교육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기억이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 당연히 디귿은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니은, 리을 중에 하나만 답을 알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니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을 요청받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죠. 비상대비 업무 수행하는 기관의 장, 뭐 어느 누구든 위탁교육을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답은 사실은 니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 돼서 이게 틀린 거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볼게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은 비상대비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요청을 한 거니까. 예, 요청을 한 거니까 돈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비상대비 교육 수요를 조사해서 그걸 200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겁니다.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문제는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문제였죠.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비상대비 교육은 행안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협조를 어디에 구하느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그러니까 시도까지만 협조를 구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다. 그리고 왜 중앙행정기관장까지 할까요? 비상대비 교육을 자원관리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도 책임기관이잖아요. 비상대비 책임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이제 교육하는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그 밑에 소속 행정기관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이다. 이거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업체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제 같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되고요. 업체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기관의 비상대비 교육 담당 교수위원도 대상자가 된다. 교수위원도. 이거는 센터마켓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고요. 교육참여 요청 시에는 중국원법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과 시군구도 포함이 되겠죠. 교육참여 요청을 하면. 그래서 여기 안 나온 사람들 플러스 비상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원법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 등도 되고요. 시군구도 비상대비 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면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을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 요청입니다. 요청. 다 요청 관계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지금은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에서 하고 있죠.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행안부의 예하 기관이죠. 그리고 비상대비 교육을 행안부 장관이 비상대비 업무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중점관리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은 이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중점관리 업체장이 공무원교육의 장에게 요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은 필요한 경비 정부 또는 정부 일부를 이 교육 요청하는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요청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교육은 매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든 교재를 보면, 협조하는 기관 세 가지 아까 나왔었고, 비상대비 교육 대상자는 4호 상황 같은 경우는 참여 요청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1호의 기관 외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1호에서 나왔던 거 외의 기관이죠. 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 그래서 중국원법의 사무 처리하는 기관과 시군구가 되겠죠. 그리고 요청하는 거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그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중점관리 업체장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에게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행장이 요청하거나 행장이 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에게 교육과정 개설 요청하는 거와 위탁교육 요청하는 거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은 협조해야 되죠.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 다시 문제 돌아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부분, 시도는 그냥 의무 기관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매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제 한번 보시면 박스 안에 뭐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좀 너무 나오면 땡큐죠. 예, 너무 땡큐고 우리가 네 가지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다 몰라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볼게요. 훈련에 관련된 거죠. 훈련의 실시 관련해서 옳은 것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면 이제 한 문제 풀면 이렇게 나뉘어지죠. 벌써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훈련을 실시할 때 여기 키 포인트 문제 자체가 뭐냐, 누가 발령하냐, 누가 주체냐,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누구한테 요청을 받느냐 하는데, 이 중심이 되는 발령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에서의 핵심은 이게 1개 부처이냐 2개 부처이냐, 요 차이점이 있겠죠. 뭐 전국 단위든 뭐 지역 단위든 이거와 상관없이 부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1개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하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죠. 이에 반해서 이 두 개의 부처가 하면 그 위에 상위인 국무총리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부처가 연관이 되니까 얘네들이 잘 협의해가지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이 두 개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한 개 부처이면 당연히 그 해당 행정기관에서 올리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처 부문이에요. 전국 지역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훈련 실시 명령은
명령은 누가 내려요? 아까 기준이 되는 1개 부처이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심이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시명령, 발령권자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니은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된 전국 지역단위 훈련은 그 훈련이 필요한 경우 각급 행정기관장이 인력훈련에 대해서는 누구한테요? 인력훈련, 인력담당 우리 누구라고 했어요? 행장이 관리를 하죠.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죠. 인력에 대해서는. 행장에게 하죠. 행장에게. 물적자원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하겠죠. 관계. 그래서 답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 관계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시험 문제죠. 상당히.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짧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훈련 요청, 발령, 승인, 해제권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 발령하는 사람 주체죠. 발령하는 사람, 명령권자는 주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승인하고 해제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개 부처이냐 1개 부처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부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몇 개가 겹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개 부처일 때는 인력훈련은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발령권자가 되겠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이니까 인력에. 그리고 물적자원훈련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관리 훈련도 우리 이거는 물적자원이 중심이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붙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물적자원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발령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누가 하느냐? 각급 행정기관이 하겠죠. 그리고 여기보다 한 단계 위인 승인권자는 국무총리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2개 부처이면 인력훈련 2개 부처가 이상의 인력훈련일 경우는 하여튼 2개 부처면 중심이 국무총리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인데 요청자는 인력훈련은 행안부 장관이 2개 부처가 이렇게 부문되면 국무총리에게 하고 물적자원이면 관계 자원관리장 2개 이상이니까 협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위에인 한 단계 위인 대통령이 승인권자이자 해제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고르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죠. 하나 틀린 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1번 시도교육청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둬야 한다. 의무사항. 우리 시도나 시도교육청에는 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경과 가군들이 많이 가 있죠. 2012년, 13년도에 이제 다 선발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가 있고, 그 인원들이 이제 정년이 이제 도래해서 이제 향후 2년 안에, 2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25년도부터 이렇게 줄줄이 이제 나오겠죠. 한 번에. 일단 그건 아시고요. 국무총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 업체를 입체로 된다. 중점관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국무총리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이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 이제 보좌를 해주겠죠. 그래서 누구 시도지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 이런 말도 들어오면 안 돼요. 국무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린 거고요. 문제는 되게 상당히 쉬운 문제죠. 비상대비 업무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회장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지정을 했으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좀 추천해 주세요. 업체회장은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반기에 한 번씩 우리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준비하시는. 그러면 절차 자체가 이 업체에서 중점관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에다가 우리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럼 요청을 하면 이제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다시 행안부로 다시 보내거든요. 행안부는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비상대비 정책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개념인지. 근데 일단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국무총리에게 직접 이렇게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구나. 이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지금 건너뛰어서 이게 A가 B, C, D를 B, C 하나, 둘 빼고 A에서 D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구나. 업체장은 임명이 되면 그 업체로 지정이 되면 요구할 수 있구나.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서 대리로 우리가 선발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소관업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자원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자원관리 주관기관으로 바꿨죠. 여기가 당연히 자기 속해 있는 중점관리 업체, 중점관리 업체 중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있는데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간단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그거를 임명 대상 업체 지정하는 중점관리 업체에서 일단 중점관리 업체여야 돼요. 이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가 너는 필요해 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정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어떤 업체냐?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기 중 제국행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공기 중 제국행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공이 뭐예요? 네. 공공기관, 기반 관리업체, 공기중, 국가중요시설 관리업체, 공기중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긴자방, 긴급 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방위산업업체, 긴자방. 그 다음에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금식복, 금융, 식품, 보건, 국민생활안전에서 금식복,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거 공기중 제국행위인데 쟤는 긴자방, 금식복. 요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것 중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이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비상대비 업무를 두면 업체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의 규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부여된 임무가 중요한지 안 한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체의 규모가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고려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제하는 것도 국무총리의 권한이겠죠. 그러면 임명은 어느 데가 의무 편성하고 하느냐. 그래서 세 군데가 있어요. 의무 편성하는 데가. 중국 헌법의 행정을 사무리 처리하는 기관은 의무 편성하라고 법으로 해놓고 이제 관리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헌법기관들이니까. 그리고 2호와 3호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지방행정기관, 여기에 뭐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다 이거 중앙행정기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까지, 지금은 시군구는 두지 않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시도교육청까지다. 그래서 1호, 2호, 3호가 각각 의무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도는 어떻게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2013년도부터는 비대법이 만들었지, 옛날에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게 해놨어요. 대신 2호, 3호는 보게 했고, 여기는 알아서 중국헌법은 두긴 두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뽑아서 니네들 기준에서 해라.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지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예,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죠. 이게 벌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벌금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과태료는 좀 난데 벌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잘 둔 내용이죠. 비상대비 업무장을 두지 않으면 업체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니까 다 두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비상대비 업무장관을 임명을 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봐야 되겠죠. 지도 내용하고 심사 요청하는 단계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죠. 아까 2호, 3호 같은 경우는 지도는 누가 하느냐? 여기 의무사항이었잖아요. 의무. 여기 2호, 3호의 의무로 되는 데는 행안부 장관이 지도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도 역시 행안부 장관이 지도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하죠. 그리고 소관업체, 중점관리 대상 업체 중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을 두는 것은 소관업체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원관리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지도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지도야, 말 그대로. 이에 반해서 심사는 이게 심사를 왜 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도 보게 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는 1호 사항이 없었잖아요. 1호, 2호 사항, 1, 2, 3. 그래서 1호 같은 경우는 의무로 이제 두라고 했는데 자를 때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2, 3호 다 의무로 하는데 모두가 기관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 요청을. 그리고 심사를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자르기 위해서 하는 심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요 절차가 있다는 거. 당연히 중점관리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주관관리기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얘는 다 민간인들이니까 그 업체장이 있잖아요. 그 업체장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장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고, 아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둬야 되는 임명하는 업체로 지정된 업체장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A에서 D로 가는 절차와 B에서 A에서 B, A에서 B를 거쳐 C, 이런 절차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평가는 그 기관과 업체에 대해서 이제 확인평가, 임무수행이 적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위에 말해서 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교육을 통제를 하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는 중앙행정기관, 여기 중앙행정기관 있었죠. 아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시도지사 여기 있었죠. 시도교육감 당연히 있죠. 그래서 2호, 3호에 있는 데는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의무로 두는 1호 중국헌법의 행정을 사무를 담당하는 거기에는 내용이 없죠. 협조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협조하는 대상이 아니고 중점관리업체도 협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호, 3호 의무 편성한 데만 행안부 장관이 지도하고 있으니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 아까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있었고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점관리업체, 여기 소관업체에 있는 중점관리 대상업체, 저 같은 사람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공무원 교육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 교수위원까지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로 편성하는 1호 중국헌법에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로 두어야 될지는 않지만 또 둔 데가 있어요. 시군구 같은 데도 둘 수가 있잖아요. 의무가 아니어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참여 요청 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보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 틀린 거 하나 찾는 건데요. 시도 요청 둬야 되죠.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3호가 시도 교육청이죠. 2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그 다음에 대통령소 기관 뭐 여러 가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중국어법에 국무총리는 직접 지정하는 거다. 고유 권한이다. 이게 틀린 거고, 업체장은 직접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업체를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련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재산 손실 보상이죠.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단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훈련 실시간이 국무대장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 원래 자원관리주관기관 중에 국방부 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이 아닌데 훈련 실시기간이 국무대에 할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쳐서 재산상 손실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한 거예요.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한 문제 하나만 틀린 거 찾으면 되죠. 한번 볼게요. 1번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훈련에 제출한 물자가 훈련을 인하여 훈련을 일어난 거 맞죠?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대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통지서 신청인에게 송부해야죠. 그래서 신청인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신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처음에 신청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결정하는 거는 30일 이내에 다시 재심 청구한 거 30일 이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보상금액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양식이니까 행정안전부령 맞죠? 자원관리 주관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아따따따 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발생한다.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은 재산상 손실 보상의 시효 만료는 우리 5년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다쳐가지고 치료에 대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시효가 따로 없죠. 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다친 사람은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은 시효가 따로 없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섞어 놔서 이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산상 손실일 경우에 5년이구나. 이 시효사항에 있고는 법적인 문제고요. 행정적으로 절차하는 거는 이렇게 30일, 신청하고 나서 30일, 30일, 30일 이렇게 돼 있죠.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받은 날로부터 30일, 다시 30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재산상 손실 보상은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인지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 물자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이 통합방위 사태 시에 물자 사용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우리 통합방위 사태 시에는 인력의 참여, 물자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때 물자 사용할 경우에 협력 요청할 때 될 경우에 손실이 일어나면 된다. 근데 여기 우리 내용을 보면 법령상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거구나, 재산상 손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방위 사태가 우리가 근본적인 이 비대법이 준비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통합방위 사태 시에 우리가 물자랑 인력, 우리 중장관리 인력과 물자 지정해놓고 왜 활용 안 하냐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본 내용이 아니에요.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비축물자 사용할 수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상시는 뭐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비축물자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우리 비대법의 본 취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사태 시에 비축물자 뒀다 뭐하냐 그래서 쓰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에서 본질적인 비대법의 법령의 취지에 맞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법령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시에 재산상 손실 이거는 비대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시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래서 비상시에 어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청구권의 시효 완료는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해요.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손실을 입은 날부터예요. 내가 안 날로부터 아니면 훈련이 끝날로부터 이런 날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은 보상 청구권이 이 법적인 시효는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이 보상 절차는 훈련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적인 절차를 해놓은 거고 법적인 부분은 손실을 입은 날이다. 그래서 시점이 틀리고 기한이 틀리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부분이다. 손실을 입은 날, 훈련이 끝난 날. 그러면 절차를 보면 보상을 받으려고 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원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라고 하죠. 공부대사 할 경우는 국방부장관이에요. 예, 이거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아니지만 공부대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 조항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경우는 어디 군부대일 수도 있고 어디 뭐 그 도지사가 될 시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 등이 훈련 우리 주최를 하자. 충무훈련 같은 경우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부대에서 하면 군부대장이 되겠죠. 그럼 훈련을 예를 들면 이 시도지사 뭐 충무훈련을 하게 되면 그 시도지사 했던 사람을 거쳐서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가는데 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한다. 이 여기 시도지사 군부대장 뭐 필요 없이 이제는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금액을 결정해서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 다시 해줍니다. 그럼 다시 30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 보상금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재심 청구를 또 자원관리 주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받은 사람은 다시 3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다 30일인데 여기는 훈련 끝난 날이다. 처음 시작한 날이. 그러니까 훈련 때 정신 없는데 그때 30일 하면 안 되겠잖아요. 너무 짧은 30일이면 짧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상 기준을 이제 보시면 훈련이 끝난 당시인데도 아까도 훈련 끝난 당시였잖아요. 과세 표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외사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동차 등 사용료 등 멸실, 사용료도 내고 그게 손실 입은 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멸실이 됐어요. 그럼 사용료도 내줘야 되고요. 멸실됐으면 멸실에 대한 부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시중가다. 멸실됐으면 그때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병원 이용한다 이러면 사용료 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죠. 이때 기준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이다. 우리 전기통신 사용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전신전화 요금이 된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행안부 장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장, 읍면동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무엇인가? 이게 옳은 걸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4대 법령은 모두 고유 식별정보 처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유인즉 원래 기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4개 법령을 운영하다 보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외 조항으로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4대 법령이 다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요. 각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죠. 일단 옳은 거 고르는 거고 우리 비대법에서는 3가지를 처리하죠. 3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제 보면 기억니을, 니은즉. 일단 니은이 적죠. 그러니까 기억이나 저 같으면 1, 3, 4번 중에서 출제를 하겠죠. 가장 좋은 건 3번이 되면 좋고 4번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비대법에서는 자기통원이라고 해서 자기통원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기통원.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자기통원이다. 그래서 이걸 자는 자원조사. 기는 기술인력 자격증 있잖아요. 그 업무 처리하는 거. 통합방위사태 시에 인력하고 물자 참여하죠. 예, 그때 뭐 개인 고유식별 정보를 할 수밖에 없고 훈련할 때 또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대법에 따른 인력 자원 등의 실태 조사와 신고에 관한 업무. 이거 자원조사죠. 자원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인력 자원 등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인력 자원 등이라고 하면 인력 자원만 하는 게 아니라 물적 자원도 포함이 되죠. 물적 자원 중점관리 자원 중에 물적 자원 관련해서 그 소유자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런 인적 사항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자원조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자격 등의 부여 취소 관한 통보 여기 있죠. 지금 자기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 관련해서 자격 관련해서 거기 위임받은 원산 소강인 영교 있죠.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봤고요. 그러면 기억니은이 일단 있으면 기억이 없는 걸 일단 지우면 이렇게 되죠. 기억니은 없는 거. 그러면 답이 니을에 당연히 동그라미일 거고 지그시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다음에 인력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요청, 협력 요청. 이거 통합방위 스탯이죠. 자기 통에 해당되는 거죠. 통.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훈련은 되죠. 예. 그래서 다 맞는 거네요. 대신 훈련은 되는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빠져 있는 겁니다. 훈련은 전체 인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비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 있죠. 시도지사 등. 그 다음에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읍면동장.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고유정보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임받을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통은. 그래서 해당 내용이 이 자원조사에 대한 신고에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자원뿐만 아니라 물적자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취소, 사실, 통보. 그리고 읍면동장이 기본으로 하지만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장이 있었죠. 원산, 소방인, 영교 해가지고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 인력의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할 때 관한 사무. 그러면 당연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하고 행안부 장관, 인력이면 행안부 장관, 물자의 사용이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그리고 우리 지통실에 위임할 수 있잖아요. 지통실. 그러면 위임받은 시도지사 등이 되죠. 그 다음에 훈련에 관한 사무. 훈련이면 시도지사 등이 될 수도 있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행안부 장관도 될 수 있죠. 여기. 그래서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법은 자기 통은 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예외는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외 조항이에요. 이게.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외의 건 안 된다. 이것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법령 한번 보면 다른 걸 비교를 해보면 비대법하고 민방위법은 다 이게 비상대비 정책국에서 관여를 하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은 그 위에 재난관리안전관리본부에서 만들죠. 거기서 여권번호는 빠졌죠. 그리고 예비군법은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 얘네들은 대상자가 원래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 나오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법은 누구누구가 되는가? 그런 걸 하는 이 자기 통화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뭐 얼토당치 않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위임 위탁받은 사람 다 읍면동장, 민방위대장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럼 예비군법은 편성, 동원훈련, 보상 등이 돼 있는데 이 등 때문에 사실 이게 조직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좀 애매할 수 있죠. 등이 있어서. 그래서 좀 등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조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등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은 좀 몇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보험 관련된, 보험에서 보험 관련 단체. 그래서 어떤 것이 위임되냐? 피해 주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재난안전 의무보험과 재난안전 의무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보험 가입 등. 그러니까 피해 주민 관련해서는 이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가 될 거고, 나머지 2에서 4호까지는 보험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그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시관리 훈련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나 찾으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부는 비상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장에 대해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물방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물방인이. 여기 물은 생수가. 요게 그 동시관리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죠. 시설에서는 물방인이, 방송시설, 인쇄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시설.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으로 동시관리 훈련의 경우 훈련 실시 명령은 물적관리 자원의 관리를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 국가원지 요청해서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예, 우리는 이 동시관리 훈련은 이 물적 자원이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게 아니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발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승인을 하죠. 승인하고 하죠. 그럼 요청은 누가 있어? 각급 행정기관에서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답은 2번인데 더 내용을 볼게요. 시도지사 등은 훈련 실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를 발급하여 훈련 7일 전 갑자기 할 경우는 단축될 수 있다. 훈련 대상물의 소유자와 업체회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주의 업체에 관할하는 시장 등에 계약금 교부할 수 있다. 우리 동시관리 훈련은 물적자원과 인력자원을 동시에 하다 보니 통지서는 두 개가 있죠. 인력하고 물적자원 훈련이 통지서가 2개가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발행을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 등이 무조건 발급하죠. 그런데 이거를 교부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죠. 교부할 때는 이거의 물적자원이 기본이니까 거기에 업체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자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발부를 해서 교부는 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주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동시관리 훈련의 통지서의 발급과 교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상물자의 소유지, 거주지, 업체의 소유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소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 대상자에 거주하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한다. 우리 이 동시관리 훈련을 통상 언제 하냐면 충무훈련 때 하거든요. 시도지사가. 충무훈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도가 있고 B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훈련은 A도에서 실시를 해요. 이번 주에는. 근데 여기에 업체, 수선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대상자, 인력 대상자가 여기에 B도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 A도 지사는 이 B도 지사에게 내가 이번에 훈련에 얘 교부를 했어. 인력 훈련 통지서를 교부했어. 그러니까 너는 만약 훈련 다음에 이번 주 아니고 다음 뭐 2주 뒤에 네가 충무훈련을 하게 되면 너는 얘 좀 빼줘야 돼. 훈련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도지사들끼리 이렇게 다이렉트로 서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우리 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도에 있으면 그 다른 도가 또 중복해서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들은 시도지사 등이 서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편이에요. 답은 2번이다.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자원관리 주관장이 발령하는 거 아니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동시관리훈련은 주체는 발령권자인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인데 이거를 승인하고 해제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요청하는 거는 각급 행정처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의 발부랑 발급은 무조건 시도지사 등이다. 물론 인력과 물자를 구분해서 발급을 해서 교부는 훈련 실시 7일 전이 기본이지만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두 가지 통지서를 시도지사장이 직접 하든지 시장 등이 할 수도 있다. 이때는 훈련 대상자의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장에게 준다. 해제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제 통지서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 모여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등이 그냥 교부를 한다. 결과보고는 당연히 시도지사 등이 실질적인 훈련의 주체가 되죠. 충무훈련처럼.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령권자인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결과보고를 한다. 그리고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까 시설은 물방인이 생수가 그래서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장비는 자선항, 건준화의 장비 통신시설은 자가전기 통신설비, 사업용 전기 통신설비 그래서 물방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을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등록면에서의 과세 기준이 되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시가로 그리고 통신설비는 전기전화요금으로 보상 기준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관리 훈련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발령하는 거다. 국무총리는 승인한다. 각급 행정기관이 요청한다. 이거를 아시면 쉽게 이해되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평가와 그다음에 관계기관, 소속기관 인원들의 파견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섞여 있는 거죠. 확인평가랑 소속지원 파견을 두 개 합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 받아야 한다. 이게 내용이 틀렸죠. 평가단 운영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대통령 승인 받는 절차가 없죠. 그래서 답이 쉽게 1번으로 구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비상대비 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점관리장에게 시정조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비상대비 책임기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은 중점관리 업체에 이제 통상 하겠죠. 물론 이쪽도 할 수 있어요. 비상대비 책임기관. 왜? 위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통실 같은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충무훈련 같은 경우 훈련하게 되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에서 각 시도지사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확인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충무훈련과 같이 자원관리 주관기관들이 많이 나가서 비상대비 업무 확인평가를 하고 있다.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점관리 업체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수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서 비상대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소속지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죠. 그 기간은 훈련 대비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에 위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 기간하고 플러스만 이쪽 14일, 이쪽 14일.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상당한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충무훈련을 여기 일주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앞뒤로 이렇게 14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뭐 을지연 스펙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똑같이 협의해서 소속 지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파견 기간은 훈련 준비 태세 점검, 지휘 통제, 기관별 상황 관리, 그 다음에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근거에 따른 전시 대비 계획 검토 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파견 기간과 앞뒤로 90일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14일하고 90일 파견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14일이고 어떨 때 90일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네. 답은 1번이다. 그럼 한번 정리를 더 하고 넘어갈게요. 확인평가는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하느냐?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저관리 업체를 해요. 우리 앞에 비상대비 책임기관 하면 중앙행정기관, 소속지방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청장, 행정시까지를 비상대비 책임기관이라고 했고 자원관리, 자원조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받았죠. 그리고 이 확인평가는
도대체 뭘 평가하느냐? 비상대비 업무를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수행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계획을 얼만큼 수립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실효성을 검증했는가,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연습 이런 것들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만큼 충분한 여건을 보장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다고 하는 인정한 사항. 그래서 저는 이걸 개교 업무 어필, 개교 어필이라고 해왔었거든요. 개교 어필.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이 확인평가를 할 때, 행안부 같은 경우는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 등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령 때 어차피 점검하는 할 때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사람들에게 포상한 우수한 기강의 대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에서 표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주고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심사와 확인평가는 뭐가 다른 건가? 지도심사는요, 이 사람의 대상이에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확인평가는 그 기관인과 그 업체가 얼만큼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자면 지도는 행정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할 수 있고요. 심사는 행정만 할 수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업무 수행 관련해서 심사 시 의성, 숙력,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얼만큼 의성, 숙능, 능력이 있고 순응하고 살고 뭐 이런 것들, 의무를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에 반해서 확인평가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개교 어필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가 되겠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과 업체, 대상, 기관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기관 협조할 때는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과 업체장도 이 자료를 어떤 요청을 할 필요가 있죠.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관계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우리 비상기획 중점관리 업체에 근무하는 비상기획관들도 행정기관하고 공공단체에다가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행안부도 비상대비 관계기관에게 소속 직원을 훈련기관과 그 전후로 파견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견 요청을 아까도 봤듯이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14일, 90일, 훈련 전후, 14일, 훈련 전후, 90일, 훈련기간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우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14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업무협조와 연락, 요구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90일까지도 가능하다. 앞뒤로 90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